발주 업무 중에 발주하는 방식의 결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기 발주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외에 정량 발주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 발주는 정기 실사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발주 시기에 부정량을 발주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부정량이란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은 양이라는 뜻이 되고요. 최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고량. 최대가 될 수 있는 한 많이가 아니고 실은 적절한 재고량, 안전 재고량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재고량,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항상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모자라는 양만큼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주문을 넣는 게 바로 정기 발주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이 얼마나 줄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면 되겠네 라는 정해진 시기에만 딱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사람의 인력을 쓰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비용 절감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자주자주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는 재고가 조금밖에 없는 제품일까요? 아니면 재고가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재고가 양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 크다라고 합니다.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거,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드나?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얘들이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냉장식품이다? 물건을 안 넣으면 냉장고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드는 전기요금, 냉장고요금, 전등요금도 전기요금에 들어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이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발주 방식은요, 이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어요. 인건비겠죠. 그렇지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은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정량 발주 방식이라고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양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양만큼 그런 일정 발주량을 발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정기 발주 방식과 정량 발주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발주 방식은요, 보십시오. 발주 시점이 바로 날짜입니다. 시간이죠. 간격이 어떻습니까? 정기니까 똑같이 되겠죠. 기간은 같지만 발주하는 양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량 발주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하는 양은 똑같지만 발주하는 시점인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얼마나 재고가 바닥났는가, 얼마나 재고를 사용했는가를 따져서 발주량이 달라지는 것이 이름 그대로 정기 발주고요. 날짜는 다르지만 재고량을 꾸준히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고 나면 똑같은 일정량을 주문하는 것이 바로 정량 발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로 두 방식을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 발주 방식의 특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문점이나 주문량이나 처리 재고량을 정해두고, 그래서 이 정도 양까지 재고가 떨어진다면 그 재고량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매월 또는 격월로 사용되는 조달기간이나 수요 등이 모두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가격이 싼 물건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달 기간이나 수요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번엔 정기 발주 방식입니다. 정기 발주 방식은요, 최고 재고량을 최소 한도로 정해두고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최고 재고량이란
재고량을 두는데 맥시멈 양을 좀 작게 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두는 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넉넉하게 두고 있지 않으려면 아마 가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격이 고액인 것이겠죠. 값이 좀 비싼 재고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작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그래도 이게 모자랄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그 사용분을 주문해서 항상 일정량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재고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교체 주기가 길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량 재고 방식은요. 기준이 구입하기 수월한 것, 그리고 가격이 싼 것 등을 정량 재고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 재고 방식이라는 것은 교체 주기가 길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 가격이 비싼 고액인 것에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 발주 방식과 정량 발주 방식을 제대로 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들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했고요. 이 표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되겠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발주 방식은요. 특징이 정기적으로 부정량,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양, 쓴 만큼을 발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량 발주 방식은요. 재고가 발주점에 이르면 정해진 양을 발주한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발주 방식은 시기가 정기적이고 정량은 양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기적, 정기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주량은요. 가장 많은, 그래서 정해놓은 맥시멈 재고량에서 현재 재고량을 뺀 만큼, 간단하게 얘기하면 쓴 만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량 발주 방식은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개념이죠. 재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실사 재고 시스템으로 정기 발주 방식은 재고 조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사 재고 시스템이란 실제로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나 계속해서 체크한다, 들여다본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늘 사용량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줄었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연구 재고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구 재고 시스템은요. 직접적으로 창고에 가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컴퓨터 등을 통해서 재고량을 정해놓고 그리고 쓴 양을 계속 기입한다면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죠. 그 프로그램에서 재고량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 걸 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는 엑셀에서 이 정도 이하 숫자가 되면 색깔을 변하게 하는 그런 조건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을 잘 쓴다면 재고량이 요 이하가 딱 되는 순간 글자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품목을 주문하게 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구 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안전 재고량이 맥시멈 재고량과 비슷한 의미거든요. 이 정도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고량이죠. 가격이 좀 비싸다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겠죠. 그래서 정기 발주 방식은 안전 재고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이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량 발주 방식은 양을 좀 넉넉히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되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 발주 방식을 쓰는 목적은요. 이 물가가 이 재고 물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운용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정량 발주 방식은 어떨까요?
조금 두고 보는 스타일이죠. 양이 좀 줄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 번에 처리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 경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돈을 마구마구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 다 가장 경제적으로 돈을 아껴야 되는데 전기 발주 방식은 운용 자금, 그러니까 재고 비용, 재고를 사서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돈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고요. 정량 발주 방식은 발주하는 것도 역시 경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발주 경비를 삭감하기 위한 그런 발주 방식입니다. 자, 전기 발주 방식은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 횟수가 줄어들고요. 정량 발주 방식은 전기 발주보다 재고에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 처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죠. 단점은 얼마나 있지? 실사 재고 시스템은 계속 들여다보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 처리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량 발주 방식은 괜찮아.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야. 라고 안심을 하는 그런 발주 방식이니까 재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요. 전기 발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 고가다. 혹은 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발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량 발주 방식은요. 가격이 낮고 수요가 안정되어 있는 구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이고 이 재료는 많이 쓰여.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준비 기간이 짧은 것, 얼른 오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량 발주 방식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자,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발주를 하는 방식에서 재고를 ABC 분석으로 분석한다 라는 얘기를 급식관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업에서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재고 분석 방식을 ABC 분석이라고 합니다. 역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재고 관리 방식인데요. ABC 분석은 여기에서 사용 금액이 많으면 A 랭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랭크에 속하는 제품을 전기 발주 방식으로 주문한다 라고 하고요. B 랭크라고 하는 게 가격이 보통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 발주 방식은 B 랭크에 속하는 것들을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BC 재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궁금한 건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ABC 재고 방식은요. 그 물건의 품목별 중요도나 연간 사용액에 따라서 ABC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A 등급은 이제 사용액으로 주로 따지거든요. 한 80%를 차지하는 품목. 그리고 B등급은 바로 15%, 그리고 C등급도 나머지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그럼 A그룹은 어떤 것들이 되는가? 일단 전체 가격에 재고 가격이라고, 재고액이라고 있죠. 그 재고액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어떨까요? 좀 비싼 그런 물품이 되겠죠. 품목은 적고, 그러니까 많은 종류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관량과 회전수는 많다. 회전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쓰인다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재고 품목은 물건의 개수죠. 물건의 개수는 15에서 20%니까 많지 않지만 가격으로는 내지는 숫자로는 전체 60에서 80%의 가치를 지닌 품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품목 숫자는 적지만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그룹은요. 품목의 숫자나 보관량 그리고 회전수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시스템이고 정량 발주를 통해서 주문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죠. C등급은 무엇인가? C그룹은 품목은 많고 보관량과 회전수는 적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너무 자주 쓰이지도 않는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투빈 시스템 또는 J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JIT는 Just in Time이라고 필요할 때 바로 주문해서 써도 된다. 굳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식재료의 구매 절차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늘 보시던 객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순서로 구매를 해야 될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확인하고요.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공급원을 선정합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입찰 방식을 써야 될지, 그리고 혹은 수의 계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죠. 입찰은 계약서가 바로 계약의 성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었죠. 가격 등을 보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의 확인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오겠죠. 물품의 배달 및 검수 과정. 검수 과정에서 적합한 물건이 왔는지 제대로 검수를 한 다음에 반품할 것들은 반품하고 입고 바로 창고에 넣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입고할 것들은 입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나, 제대로 입고되었나 뭐 이런 걸 적은 다음에 그 파일을 보관해서 그 파일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이번 문제는요. 대규모 급식 위탁 회사에서 재료의 구입 단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매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중앙 구매가 되겠죠. 중앙 구매라는 것은 본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그리고 지점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수량이 많게 되니까 단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 구입 단가는 절감돼요. 그렇지만 어떤 비용은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배송하거나 이런 비용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입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구매를 해도 구입 단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 구매라고 하는 그 부서나 지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게 바로 배송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해서 모두 중앙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를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급식소에서 구매 관리를 왜 합니까? 라는 의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답은 좋은 품질의 식품을 구매 부서에 전문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식품이 가장 최상일 경우 이 식품을 어떤 것들을 봐서 최상이다.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매 관리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야지 가장 경제적일까 늘 생각해야 되므로 바로 구매 관리의 의는 4번이 답이겠죠. 단체 급식소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발주량을 바로 현재 딱 필요한 양으로 계산한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발주량은 필요한 양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파가 메뉴에 90g이 1인당 필요해서 예를 들면 1000명이기 때문에 90kg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90kg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로 폐기율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주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한 번에 딱 현재 필요한 양만 계산해서 그것만 발주한다. 이건 아니겠죠. 파의 보관 기간과 그리고 주문 비용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고려해서 한 번 쓸 양을 주문할 것인가. 그 재료의 보관이나 이런 방법을 다 고려한 다음에 한 3번까지 쓸 양을 주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단체 급식소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구매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장표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구매 청구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구매 청구서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보는 견적조회서라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견적을 보고 발주량을 정해서 발주서라는 것을 보내게 되죠. 그럼 그 발주를 받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납품합니다 라는 납품서를 보내게 될 겁니다. 구매 절차를 잘 이해해야지만 이 장표의 순서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